자, 지금부터는 핵심 키워드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먼저 통신 장비 이야기부터 풀어볼게요.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곧 이뤄질 예정인데요. 자, 이러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좋은 재료가 될 거로 보여져요. 통신 장비 또 관련 섹터도 깊게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통신 장비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섹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통신 장비라고 하면 5G라든가 6G 특히나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인프라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해 드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세부적으로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최인정 캐스터도 얘기를 해준 미국 주파수 경매에 관련된 부분이었죠. 사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3.98MHz부터 4.2MHz까지 우리가 어퍼시 밴드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주파수 경매를 이제 개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정도 아마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파수 경매가 뭐가 중요한지를 사실 통신 장비를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깐다라고 했을 때 일단 부지를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사가 여기 들어가서 고속도로를 깝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우리가 주파수 경매를 통신사가 받고 나서 여기에 관련된 영역에다가 통신 장비를 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지국을 먼저 깔고 관련된 그러한 인프라를 깔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졌다는 건 본격적인 투자의 사이클이 도래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주파수 경매가 있으면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통신 장비주, 특히나 5G 관련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크게 나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빗대어 봤을 때 최근에 나오는 모습이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우리나라 업체들이 저기 참여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AI 고평가 논란에 대한 부분은 나옵니다만 사실 고평가 논란의 실체적인 주범은 원래 오픈 AI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챗GPT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AI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는 그 업체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업체 자체가 지금 이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은 크게 나고 있지만 워낙에 GPU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투자가 워낙에 크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걸 다 감안을 하고 실질적인 영업이익으로 전환을 하는 데까지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평가 논란이 나올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인프라에 관련된 그러한 업종과 관련해서는 고평가를 논할 때가 아니다. 특히나 이 AI 인프라 중에서도 데이터 센터 간의 통신이라든가 아니면 기기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필요한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AI 인프라의 일부로서 이제 막 태동하는 그러한 통신 장비 사이클을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어느 정도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엔비디아가 노키아의 지분 10%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노키아가 대표적인 통신 장비 관련 업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향후 AI 인프라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엔비디아가 그런 투자를 단행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봤을 때는 이제 통신 장비에 대한 사이클이 어느 정도 선순환하는 국면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세 번째가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전에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5G를 통신사에서 사용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 그거였죠.
5G라고 말은 했는데 예전에 LTE와 비교했을 때 크게 속도가 개선된 부분이 눈에 안 띄더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LTE라고 뜨고 어떨 때는 5G라고 뜨죠. 항상 5G라고 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뭐 때문이냐면 사실 KT를 제외하고는 모든 통신사들이 NSA망을 썼습니다. 이 NSA망이라는 얘기는 Non-Stand-Alone이라는 뜻인데요. 단일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5G 인프라를 깔 때 워낙에 새로 깔려면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LTE망 위에다가 5G를 덧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TE망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었기 때문에 얘를 공동으로 사용을 해서 5G에 대한 진짜 속도가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6세대 6G 통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6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6G로 넘어가려다 보면은 사실 LTE를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단계에서는 5G를 혼자 구축하는 SA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5G SA 단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통신 장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통신 장비에 대한 수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미국의 주파수 경매 이후에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재미를 못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경쟁 업체들 때문이었는데요. 최근의 추세는 보안 문제 때문에 도청이라든가 보안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중국 통신 부품 업체에 대한 규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화웨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규제가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EU에서도 중국 통신 부품을 점차적으로 못 쓰게 하는 그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경쟁업체로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파수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AI 인프라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통신 장비에 대한 투자 사이클은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게다가 우리가 5G SA망 구축과 관련해서도 통신 장비의 수준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중국 통신 부품 업체가 제약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대체제로서 급부가 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통신 장비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만한 국면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활주로 차트를 보면서 일단 RFHIC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제가 최근에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가 요 부분이었습니다. 요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통신 장비에 대한 AI 인프라로서의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고 나서 조금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워낙에 장이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파수 경매에 대한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세 때문에 밀린 거다 보니까 반등을 줬을 때 이러한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선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차트를 갖고 왔고요. 사실 최근 차트만 보면 RFHIC도 정말 많이 올랐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장기적인 차트를 보면 그 말이 싹 들어갑니다. 사실 예전에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5G를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을 한 이후에 2020년도 초반까지는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었죠. 그러다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투자 사이클을 생각했을 때 이 상승 탄력이 만약에 받는다라고 한다면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투자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충분히 공부할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번에는 2차 전지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잘 나갔거든요. 최근 하락장에서는 크게 조정받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주가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최근 제도권 증권가 전망도 신중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기대 이상으로 실적이 더 잘 나왔잖아요. 이 AI 투자 모멘텀 2차 전지에도 옮겨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캡틴, 저희 2차 전지는 포인트 어떻게 공부해 볼까요? 네, 2차 전지도 숨어있는 AI 인프라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ESS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가장 큰 축이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ESS에 대한 관련된 축이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관련해서는 중국의 2차 전지 업체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 가성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은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다만 ESS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ESS에 대한 수익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로봇을 구동을 할 때 코드를 꼽아서 구동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의 확장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전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차 전지 투자 포인트로 첫 번째는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요. 일단 뭔가 미래 도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 도시에는 사실 코드를 꽂고 움직이는 거는 별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는 사용하지만 다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자율주행을 하는데 코드 꽂고 가면 10m 가서 그냥 코드가 뽑혀버리죠.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도 줄 달고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드론마저도 2차 전지가 들어간다. 라는 거. 그리고 로봇도 당연히 2차 전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4차 산업의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전기차, 일렉트릭 비에클과 그 다음에 ESS를 봤을 때 지금 수요가 급증하는 쪽은 ESS 쪽이다. 물론 전기차 시장도 확대는 됩니다만 그 확대의 속도가 중국 시장이 가장 빠르고요. 중국은 내수 위주고 다 자기네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빼고는 시장의 확장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전기차 캐즈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ESS 수요 급증이 2차 전지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ESS가 어디 쓰이느냐 두 가지 쓸 수가 있죠.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사실 신재생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태양광이라고 하면 태양이 비칠 때 빛을 모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비가 올 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아둔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가 따로 필요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ESS가 하나의 짝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전력 배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보조 장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ESS가 된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즉 에너지 저장 장치가 옆에 붙어줘야 하나의 패키지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화영 MC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할까요? 네. ESS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그 미국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의 이름이 뭘까요? 혹시 테슬라인가요? 맞습니다. 테슬라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ESS 관련해서 가정용 메가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파워월이라든가 메가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테슬라에서
배터리를 중국산을 이제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나라한테 크게 상당히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ESS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에서 중국산을 대체할 게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지금 중국산 ESS 같은 경우에는 관세율이 펜타닐 보복 관세랑 상호 관세를 포함을 해서 40.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여기서 25% 부과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무역법에 따라서. 그러면 6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산이 그만큼 비싸지는 효과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도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도 이제 중국산에 대해서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업체들에 대한 배터리 또는 배터리 셀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첨단 제조 세액 공제라고 해서 AMPC라고 있는데 그 세액 공제 부분이 상당히 큰데요. 예를 들어서 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만든 제조 부품이 있잖아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중국산이 몇 % 이상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에 대한 배제 움직임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나온 얘기인데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이화영 MC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붕어빵을 만드는데 붕어팥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네. 그럼 붕어빵이 잘 팔릴까요? 잘 안 팔릴까요? 비싸지면 좀 안 팔리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원래 맞는데요. 사실 우리가 제조업 관련해서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리튬을 우리가 재고 자산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갖고 있었던 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관련해서 재고 자산 평가 이익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 회사의 이익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리튬 가격이 상승하니까 판매 가격을 거기다가 엎어 쓰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는 앉아서 이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리튬 가격 상승은 2차 전지 업체한테는 호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뭐 붕어빵 가격과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와는 다르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우리가 예전에 전기차 배터리 라인을 ESS 라인으로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하면서 사실 주목을 많이 받았던 업체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에 증시가 많이 빠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 조정폭이 나왔는데요. 충분히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얘를 장기적인 차트로 보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에 고점에서 크게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회복하는 단계, 하지만 위로룸이 꽤 남아있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업황에 대한 너무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ESS 관련된 투자 그리고 향후에 추가적인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으로서의 그 역할을 주목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충분히 관심 가지고 볼 만한 섹터가 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통신 장비로 시작해서 2차 전지에 관련한 투자 포인트 꼼꼼하게 잡아보고 왔고요. 자, 그렇다면 캡틴, 오늘 기념품은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오늘 기념품은 통신 장비 쪽에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오늘도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볼 만한 녀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관련된 내용은 정확하게 이화영 MC가 안내를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는 핫한 키워드 공부해 봤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럴 땐 관련된 종목을 한번 포트폴리오 리스트에 하나쯤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죠? 그렇다면 이 모멘텀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서성민 캡틴이 준비를 했습니다. 늘 어려운 내용도 쉽게 풀어주고 있죠. 자신만의 헐주로 기법으로 뽑은 핵심 종목의 기념품을 챙겨 오셨다고 하는데요. 화면 아래쪽 QR코드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링크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참여하셔서 기념품 같은 핵심 종목 즐겁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QR코드로 입장 가능한 이 소통방 들어오시면 뭘 얻어갈 수 있냐 궁금하시죠? 자, 가장 먼저 기념품 같은 기분 좋은 핵심 종목을 저희가 챙겨 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익 비행에 필요한 비법, 전략 모두 공개해 드리니까요. 수익 비행도 기분 좋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서성민 캡틴이 전해드린 교육 핵심 포인트 잠깐 정리하고요. 잠시 후에 재미있는 교육으로 돌아올게요.